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살토강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중 2, 3, 예비 중 2, 3 설명회를 진행하는데요. 시간표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시스템하고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예비고일 설명을 했었는데, 어제 예비고일은 내용들이 좀 많아서 많은 것들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아서 어머니들이 물어보는 개별 질문들을 많이 못 받아서 중 2, 3은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들한테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시간표하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아이들을 했을 때 시스템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2, 3 수학 학습 전략이고요. 지금 현재 올라가는 아이들부터 교육과정이 지금 바뀝니다. 네, 바뀌어서 지금 이제 교과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신규제는 나왔어요. 신규제는 나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것들은 이제 빠진 경우도 있고 새로운 것들이 좀 추가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이들한테 할 거는 이제 수행평가입니다. 근데 중학교들은 수행평가를 그냥 지필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수행평가가 100점 만점에 3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수행평가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 위클리 테스트를 보고 확인학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 시험마다 교과서를 좀 내신을 볼 때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교과서에서도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발췌해서 아이들 하고요. 그리고 기인중이라든지 일부 학교에서는 이제 프린트를 나눠줍니다. 학교에서 프린트 나눠주는 것들도 아이들 다 그걸 가져와서 저희가 다시 그거를 재편집해서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다 풀립니다. 시험 대비 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시험 대비서를 만드는데 시험 대비서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 예전에 봤던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단원별로 이제 심화편하고 발전편을 나눠서 기출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금방 평촌 지역에 있는 기출문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목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치라든지 아니면 분당 그런 어려운 학교들도 이제 풀려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학교 시험을 봤을 때 어렵게 나왔으면 이제 보통 학교 내신을 잘 살펴보면 그 분당이라든지 그 대치에서 강남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 작년하고 그 전에 유행했던 문제들이 가끔씩 내려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 편집을 해서 만들어 놉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첨삭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어린아이들일수록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저희가 오늘 진도를 나갑니다. 진도를 나가면 어디까지 나갔으니까 몇 주까지 과제를 해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과제를 다 해오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날 배웠는데도 좀 부족해서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2월 달에 이 아이들은 이제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되진 않는데 저희가 남아서 시습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 시습 시간에는 오늘 내준 숙제를 오늘 다 하고 갈 겁니다. 네, 하고 갈 건데 아이들이 뒤에 어떤 시간이 있다든지 너무 늦는다고 한다면 어머니의 허락하에는 보내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오늘 배운 것들을 다 과제를 하고 갈 겁니다. 과제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담당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이제 틀린 거 다 채점되고 맞은 거 다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2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1시간 이상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난이도하고 그런 문제점 그리고 잘 이해했어도 문제 푸는데 아이들이 힘든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마무리 짓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진행하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은 저희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 3개월 코스로 한 학기를 지금 끝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한 학기를.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연간 계획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2학년 T 계열 예비 중2 T입니다. T는 중학교 내신 하나 반드시 들어가고요. 반드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중등 과정 다 한 바퀴 돈 아이들이 많아요. 네, 많아서 2학년 때는 아이들이 선행을 조금씩 맛보는 것들이 좀 좋습니다. 선행을. 그래서 저희가 이 연간 계획은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H반하고 2반이 기존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T반은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만든 거고, 아이가 등록을 하게 되면 반 구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좀 레벨 이제 과정을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T계열 같은 경우에는 고등수학 상하고 그 다음에 고등수학 하, 그 다음에 이제 2-1 진행을 할 겁니다. 2-1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A급 수학을 진행하는데 사실 A급 수학이 문제가 양이 많고 많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수준이 되는 아이들은 이제 T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보통 H반 아이들이 좀 많을 겁니다. H반 아이들은 3-1 하고 3-2를 방학 중간에 다 끝낼 겁니다. 방학 동안에. 방학 동안 수업은 3시간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반별로 시간표는 보여드릴 건데 3시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그날 배운 거 3-1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들 과제는 다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이제 아이들을 하고 보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주간 계획을 넣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오늘 예를 들어서 11월 6일인데 오늘은 몇 주 차에는 뭐 배우고 그 다음 주에는 뭐 배우고 그런 것들을 주차별로 다 해서 어머니한테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머님께서도 그걸 딱 보시면 자기가 지금 현 시점에 아이들이 뭐 배우고 있는지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되면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채워서 갈 겁니다. 그래서 과제하고 그런 것들은 아이들 다 채워서 갈 거고요. H반 같은 경우 3-1하고 3-2, 그 다음에 내신을 봐야 되니까는 2-1로 진행을 할 겁니다. 2-1. 그리고 나서 2-1이 다 진행이 되면 신화과정으로 또 같이 진행이 돼야 돼요. 진행이 되면서 고등수학 상을 2커리로, 학기 중에는 2커리로 진행할 겁니다. 2커리로. 그리고 고등수학 상하고 2-1, 2-1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아이들 내신이 대비를 좀 잘 챙겨놔야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크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현행은 같이 잘 챙기고 어렵게 좀 힘들게 아이들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고등수학 상을 이렇게 진행하고요. 마지막 학기 10월에서 12월 때는 이제 고등수학 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3학년 올라가면 일단 3학년 커리도 보여줄 텐데 3학년 올라가면 아이들이 고등수학 상하고 고등수학 하 두 개 진행하고요. 그 T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 내신을 하고 과정도 수학 과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좀 진행할 필요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과정들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2-1하고 2-2만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2학년 T계열 시간표입니다. 시간표인데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T반 애들이 월수금이면 여기에 이제 6시 반에서 7시 40분에 와서 그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진행해서 점검을 받은 다음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많은 질문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라고 하면 1번부터 10번이 있으면 틀린 게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이제 내성적인 아이들은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 시습이라든지 이럴 때 아이들한테 이제 틀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별 설명을 다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이제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2시부터 진행이 되고 저희가 4시 50분에 끝나면 이 아이들은 다 남아서 과제를 하고서 이제 집에 귀가를 할 겁니다. 네, H계열도 시간대가
월수금이고요. H1반. 그다음에 이 아이들도 2시 때 진행을 할 겁니다. 방학 때는 좀 시간을 이제 2시 때 진행해서 좀 늦게 끝나는 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H2반은 이제 화목토고요. 저희가 원은 H1, T1, 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월수금을 뜻하는 거고, 이제 H2라는 것은 이제 화목토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똑같은 거리로 이렇게 남아서 다 되면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원도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똑같이. 이투도 이제 화목토가 예시 시간표고요. 3학년입니다. 네, 3학년이면 TBR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많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3학년 TBR 아이들은 방학권에 중3 상을 안 합니다. 고등수학 상이랑 연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챌린지를 진행하고요. 수1하고 고등하를 진행할 겁니다. 이제 고등상하고 중3 상이 아이들이랑 연계가 매기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수학 상을 어느 정도 잘한다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시험 볼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교재도 이제 자유수리로 모의고사입니다. 많이 어려운 교재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3-1 고등수학 상을 한두 번 한 아이들은 이 3-1에 1등급 수학, 저희가 A급 수학하고 1등급 수학이 많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1등급 수학하고 그 다음에 자유수리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3-1을 계속 진행하고요. 3-2 현행 하나씩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원 진행을 하고요. 수원을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5월달에 2번 정도 진행하고, 그러면 뭐가 진행되냐면 여기는 잘 보이지 않는데 아이들이 수투를 진행합니다. 문과 아이들하고 이과 아이들 공통 범위가 수원하고 수투이기 때문에 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이들이 수투까지는 다 마무리하고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H반입니다. H반. H반은 고등수학 상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3-2, 3-1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3-2가 끝나면 3-1하고 3-2가 같이 진행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1하고 고등수학 상은 범위가 똑같아요. 똑같고 내용도 같기 때문에 이 중3 상을 고등수학 상을 열심히 했다면 중3 상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은 선행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서술형 쓸 때가 고등학교 1학년식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이들 수업 시간에 이제 시험 대비할 때 다 수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들 얘기를 하고 주의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3학년 H반은 하를 진행하고 어느 정도 1년이 지났다면 고등수학 상하가 이제 한 번 내지 2번이 끝납니다. 2번이. 그리고 수원 다시 진행합니다. 2반은 3-1하고 고등수학 상 안 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시험은 좀 아이들이 많이 어려운 문제다,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 이 고등수학 상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고등수학 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저희가 이제 아이들 문제 예시라든지 나눠주는 이제 프린트에서는 고등수학 상을 꼭 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식세우기도 어렵고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중학교 과정으로 해결하면 좋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등수학 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일 때는 이렇게 쓰고 객관식일 때는 이렇게 써라.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학교 3학년으로 딱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이라든지 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고등수학 상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고등수학 상이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3학년 이제 T1입니다. 3학년 T1. T1은 월수금만 있고요. 그래서 시간대는 7시 40분부터 8시 50분. 그 전에 다 아이들 과제라든지 그런 건 앞에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좀 이제 T1 1월 달에는 2시부터 진행합니다. 2시부터. 그래서 시간은 2시부터 4시 50분, 2시간 50분이고요.
아이들이 1년 정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그냥 시습으로 이제 바로 지내서 아이들 이제 과제를 다 완성을 시킬 겁니다. T2도 T1이랑 커리가 똑같아요. 요일만 좀 다를 뿐이지 요일은 저희가 화목토로 진행을 했고요. H반입니다. H반도 시간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진 그 유인물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H2반, 그러면 E1반, E2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추후에 어머니들 궁금하신 것들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왜냐면 과학도 해야 되고 또 저희 입시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제가 좀 짧게 진행했습니다.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석동학과 과학 담당하고 있는 김태진입니다. 원장님 설명 다 잘 들으셨죠? 네. 이제 그 과학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제가 지금 그 고등학교 애들 수업하다가 바로 들어가지고 수업 그대로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 중이어가지고. 네, 먼저 중등과학이 지금 예비 중2 자녀를 두신 어머니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세 분은 예비 중2, 네 분이 예비 중2, 그다음 두 분이 예비 중3. 네네. 그래서 그 예비 중3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내신을 한번 겪어보셨으니까는 아실 텐데, 자, 중등과학의 위치를 전체적인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능 볼 때까지에서의 어떤 위치냐라고 보면은. 중등과학을 굉장히 이제 제가 예전에는 별로 이렇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워낙에 이제 고등부 전담이다 보니까는. 근데 그 중등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제가 중학생 애들을 이제 근래 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배워? 그러면 애들이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생 가르칠 때 이거를 모르는 걸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걸 왜 이해를 못하지?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중학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부터 깊이 있는 내용까지 골고루 다뤄요. 근데 내용은 깊이 있지만 문제를 그렇게 뭐 확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그런 문제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그 내용까지는요,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중등과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이거는 중학교 내신을 잘 받아야 하는 어떤 고등학교를, 어느 학교를 가겠다라고 이제 딱 그 결정 지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보통 우리가 과학이 물화생제가 있는데 보니 가장 공부하기 쉬운 중학교에서 공부하기 쉬운 단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 중에? 그치, 지구과학, 생물이죠, 어머니? 네, 두 개죠? 예상치 못한 단원이에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애들이 다 물리과학만 해요, 어머니. 애들이. 그래서 어머님, 지금 저도 이제 예비 중1 어머님도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머님들께서 물리하고 화학만 2바퀴를 돌려다녀요. 해드릴 수 있다. 어머님께서 한 5명 팀으로 묶고 오시겠어요. 당연히 해드릴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가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머니끼리 막 상의를 하시더니 선생님 그러면은 물화생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단어에서 발목을 잡히면은 지필고사에서 빵꾸가 나던가 아니면은 수행에서 빵꾸가 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B가 한번 떠버리면은 자기가 뭐 어느 학교를 준비하던 시간에 분명히 발목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외우면 되고 대충 그냥 시험 보기 하루 전에 그냥 쫙 해버리면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네, 그 디테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제대로 공부했을 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수능 선택비 중에 가장 높은 게 생물하고 지구과학이에요. 예, 가장 기본 베이스를 우리가 놓치고 간다는 거죠. 중학교 때. 그래서 중등과학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훑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고등학교 때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중등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고등과정 선행을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이 문의가 제일 많아요. 중학생 어머님들 중에서 중등과학보다는 우리 아이는 끝났으니까 또는 내신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고등선행을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에 맞춰서 기본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목표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과거나 영재고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까지는 내색하지 않고 있다가 엄마 나 영재고는 조금 힘들어도 과거는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유혹을 예비 중2 때 많이 들어요. 아이들이 뭐 여기저기 학원 다니면서 수학학원에서 그랬든 뭐 어디에서 그랬든 한 얘 정도 되면 과거 정도까지는 될 것 같은데 가능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자기가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학 좀 멀리 바라보면은 대학에서 이제 전공까지 연관이 돼요. 물론 내가 공대를 간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물리를 선택해서 수능을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공대를 가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 내신에서 고등학교 내신에서 물리 추가 개설이 됐는데 그거를 내가 어려우니까 그걸 안 듣고 지구과학 2를 듣고 공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대학교 측에서는 그런 걸 물어봐요. 왜 개설됐는데 왜 안 들었니? 물론 그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당당한 결정 짓거나 그렇지는 않을 건데 어차피 우리가 대학이라는 곳이 큰 점수차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목표에 맞춰서 저희가 생명 해보니까 괜찮아 또는 화학 해보니까 괜찮아 그러면 고등선행을 이제 거기에서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학습이 중요한데 중학생들, 특히 중학생들 이 중학교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학습 습관이에요. 학습 습관.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어머니들께서 어떤 어머니들께서 진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고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근데 진도가 느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뭐 문제를 많이 풀리고 해도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뭐 밀어 넣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즉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를 깨우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이미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그래 한글도 한개 흔들거든요. 근데 중학교 아이들은 아직 좀 순수해요. 아직. 예. 어머니 뭐 아들까지 어머님께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에요. 정말 아직까지는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제가 노트 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뭐 오답 노트 많이 했죠 그동안. 근데 다 쓸모없어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건 다 따로 있어요. 오답 노트를 왜 손으로 쓰고 앉아있냐고요. 그림을 왜 손으로 그리고 앉아있냐고요. 글씨 왜 쓰고 있냐고요. 그냥 오려서 붙여야 돼요 그냥 노트에다가. 그리고 자기만의 풀이가 중요한 거지. 내가 풀이를 내 손으로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문제 옮겨 적는 게 중요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글씨 쓰기 연습밖에 안 돼요. 이거 왜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시키면 애들 뭐 난리 나요. 뭐 글씨 막 날아다니고 뭐 그거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경험치가 쌓여서 노하우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략 짧게는 1년 걸리고요. 길게는 2년, 3년 걸려요. 아이들이 자리 잡는데. 물론 여학생들은 금방 끝나요. 아주 야무져요, 여학생들은. 근데 남학생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학습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을 공부하는 자세,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랑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일단 2학년, 예비 2학년 어머님들 처음 만나는 내신들인데, 무조건 어머니 3주 전에는, 최소 3주 전에 시작하셔야 돼요. 모든 과목이. 최소 3주 전, 4주 전이면 괜찮고요. 선행을 나갔던 과목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꼼꼼하게 가야 되고, 학교에서 뭐 범계중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시험을 안 봅니다.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만 봐요. 과학은 기말만 봅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요. 쫙 늘어나니까 이걸 한 학기 걸 한 번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코앞에 닥쳐가지고 내신 대비하기 시작하면은요 분명히 어디선가에 빵꾸가 납니다. 그래서 그 내신 대비에다가 중점을 많이 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습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제가 예습하라고 아이들한테 시키진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일복습. 일복습이라는 것은 그날 배운 거 그날 정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은 정말 고등학교 가서 너무 편해요. 제가 너무 편해요. 이거 성적 나오고 모의고사 등급 끌어올리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고등학교 애들한테는 시도를 했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몇몇 없어요. 근데 중학교 아이들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습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과학을 공부하는 자세라고 했지만 모든 과목이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고등선행은 이제 중학교 과정 다 마쳤으면은 고등선행을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중등 과정이 완벽해야 돼요. 저는 이게 뭐냐면은 내신 대비를 제가 뭐 짧게 들어가면 3주, 길게 들어가면 5주, 범계중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가 이때 5주 들어가요. 번개중 말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다른 데도 있긴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학교는 그 기말 범위만 들어가요. 범계중은 중간부터 기말까지 한 학기 범위가 다 들어가는데, 예. 그래서 범계중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중등 과정을 자기가 내신 대비하면서 커버할 수 있는, 즉 A가 나올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네, 빠른 진도보다는 꼼꼼한 학습이 중요해요.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죠, 언니. 네. 어떤 진도를 그 아이들이 그래요, 언니. 아이들 말로 진도만 나가는 선생님을 진도깨라고 불러요. 네. 진도만 나가는 개땡땡 이렇게 아이들이 부르는데 아이들도 싫어요, 언니. 뭐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 선생님 혼자 진도를 나가면은 저는 어느 한 바퀴 클래스를 한 바퀴 돌아가서 끝냈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단기간에 끝낸 거는 어머님하고 선생님만 끝낸 거예요. 아이들은 제자리예요. 그런 진도보다는 네가 왜 모르는지 아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 내용이 모르고 있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캐치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뭐 다행히 저희 학원이 이렇게 뭐 그 수강생들을 뭐 20명씩 때려놓고 막 그런 학원은 아니에요. 언니. 몇 명씩? 지금 현재 많은 반이 5명이에요. 많은 반이. 그러면은 진도가 조금 느려지지만은 제가 한 명 한 명 케어 다 합니다. 그리고 해도 안 되는데 예를 들면은 예전 학원에서 화학을 한 바퀴 돌고 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총 레벨이 3단계거든요, 언니. 그래서 레벨 두 번째 레벨도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 버렸는데 애들이 막 헤딩하는 거예요. 막 머리 핑핑핑핑 도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왜 이러지? 니네 했다며?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던져봤더니 기본적인 거 던졌더니 대답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하고 상담해가지고 다시 뺏겼어요. 그래서 네. 지금 과학은 선생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물리 선생님이 있으세요. 제가 화학 생명 담당이거든요. 그 중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한 분이 다 진행을 하세요. 과목별로 나누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과목별로 나누려고 했다가 안 나누는 이유가 그 선생님별로 스타일이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노트 필기하는 거,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판서 금지, 그러니까 필기 금지. 뭐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언니. 근데 이게 그 과목마다 예를 들어서 뭐 물리로 딱 바뀌어서 선생님이 바뀌어버리면 애들이 또 거기 적응해야 돼요. 그럼 또 한 1개월 정도 다 나가요. 그러니까는 한 선생님한테 이제 중학교까지는 한 선생님한테 그냥 쭉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스타일에 맞게끔 공부 이제 하는 습관이 정해지면은 그다음 고등부부터 이제 전문적으로 가야죠. 그래서 고등 선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생님이 나눠지고 중등 과정까지는요 그냥 한 분이 그냥 쭉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자 이제 빠르게 진행해 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나중에 네, 그 뒤에서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 중2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지금 신규 반입니다. 예비 중2 학생들 월요일 5시 10분, 금요일 5시 10분. 그래서 12월에 바로 오픈할 수 있게 12월 2일, 6일 때 개강할 수 있는 거고요. 커리큘럼은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안 보는 학교 있어요. 4월. 그러면은
요 내신 대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진도 쭉 나가는 거고 대신에 기말고사 대비를 조금 길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짜놨지만은 약간 알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예비 중인 통합과학반. 요건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반이에요. 지금 1학년 아이들. 그래서 요 아이들이 중학교 물리 과정이 12월 셋째 주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바로 이어서 통합과학 들어갈 거예요. 지금 요 반에는 5명이 있고 아이들 굉장히 재밌어요. 개구쟁이인데 원장님이 수업할 때 제 옆에서 수업하시는데 그 반은 무슨 보육원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이 아이들 제가 노트 필기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업 오자마자 아이들이 다 자동이에요. 이제는 다 노트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그럼 이 반은 언제부터 꾸려져가지고? 요 반이요, 어머니? 요 반이 아마 이번 연도 초부터 했을 거예요, 어머니. 그럼 중1 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중1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하다가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2를 되게 오랜만에 수업을 했어요. 제가 계속 고등부 수업만 하다가. 근데 중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다 연락드려서 어머니 이제부터 노트 필기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들 습관 잡을게요. 그래서 진도가 조금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 노트 필기 하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여름방학 때부터 제가 막 관리 들어갔어요. 지금 CMS 하는 애들은 여기 없죠? 네, 네. 선생님 지금 저 뷔페 통합과부터 시작하는 반은 네. 그렇게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노트필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따라가야죠.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따로 지도를 어떻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제가 했다고 하지만은 완벽하지가 않아서 매 시간 제가 다 체크를 해요. 매 시간 아이들 일일이 노트 보면서 물론 다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못 써도 써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다 칭찬을 해줘야 돼요. 대신에 요거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고 뭐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다듬어야 돼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제 내신들 이렇게 중학교마다 네. 다르면 네. 한 반 구성원이 중학교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찢어야죠. 그러니까 반을 나눠요. 그때만 나눠서 네, 그때만 나눠야 돼요. 수학도 그렇게 해요? 수학생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수학은 네, 수학은 우리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게 중간고사를 뛰어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냥 다 같이 보기 때문에. 계속 지나가고 있어. 그래서 통합학이 이제 시작을 12월에 시작을 하면은 제 계획은 3월에 끝내는 게 제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들이 들어가면은 화학이나 물리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본 베이직 과정부터 이제 쭉 진행을 하면은 내년 12월 말까지는 화학이든 물리든 원 과정 하나가 끝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화학 같은 경우는 통합학은 완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화학은 전부 다 제 교재, 자체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제가 3단계 교재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베이직 교재부터 쓸 거고요. 물리는 이제 물리 선생님이 완자를 많이 쓰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건 현재 진행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등 통합반인데 요걸 보시면 이제 제목 보시면 중 2,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학년이 파괴된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2학년 어차피 고등 성행을 들어가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같이 묶여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 개설되는 반이고 요것도 이제 제가 진행할 반인데 요것도 제가 목표는 3월 말에 끝내는 게 목표. 그래서 커리 자체는 아까 그 앞에서 봤던 요 중등 예비 중2 요 반이랑 커리 자체는 똑같은데 요 아이는 어쩌다 보니까 예비 중2 아이들 지금 현재 중1 아이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럼 요 반은 섞지 말고 요 반대로만 가자 이렇게 만든 반이고 그 다음에 요 반 같은 경우는 신규 반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하시는 어머니도 계세요. 선생님 5명이면은 그냥 딱 마감시켜 주실 수 있나요? 라고 근데 개선을 원하는 대로 개선을 해드리는데 거기서 딱 마감해서 딱 끊어버리기에는 저희가 운영상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딱 그 팀으로만 이렇게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 대신에 저희가 그 아무리 이제 학년이 묶여도 저희가 묶어서 수업을 하지만 이제 조금
차이는 있어요. 논리력의 차이는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거 다 감안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어머니. 부족하면은 다 보강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 진행하는 데는 이 지장이 없도록 할 거니까는 요 뭐 2학년, 3학년을 느꼈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2학년인데 3학년이랑 같이 수업 들을 수 있을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우리 학원에서 보강 제일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허리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원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으셨어요. 한 3분 정도 어머님께서 이제 요거 원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일요일 5시 10분 요때 이제 화학원 개설하는 반을 만들려고 했는데 요것도 만들고 고3이 빠지면서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종강이 하나 되면서 요게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요 반은 중학생이지만은 화학원부터 뭐 통합과까지는 필요 없다. 자기는 멈춰 나갔다. 이렇게 원하시는 어머님이 계셔가지고 일단 이렇게 반을 만들어 봤고요. 이 아이들은 화학원부터 베이직 코스부터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아이는 베이직 코스도 필요 없습니다.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챌린지 코스부터 시작을 하던가 뭐 이거 제가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신 대회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가 7월 말에 끝내는 게 목표고 그 다음부터는 화학 뭐 챌린지 코스가 가든 뭐 어드밴스 코스가 가든 그렇게 가고 아니면 물리를 진행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8월부터는 새로운 진도가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중3 예비 중3 학생들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이고요. 12월에 이제 여기 내신 대비가 끝나면은 중3 1학기 여기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학년 2학기 내신 대비 이렇게 탁탁탁 진행이 돼서 여름방학 때부터 통합방학이 들어가는 컵입니다. 지금 요거는 예비 중3 아이들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이 이렇게 2반이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비 중3 화학원 요것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고 이 아이들도 챌린지 코스인데 요거 시작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네. 아이들이 이제 저랑 많이 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그 기초적인 것도 다시 다루려고 챌린지면은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이 챌린지 코스 제가 쓰고 있는 교재의 난이도는 거기에 있는 문제를 자기가 자력으로 풀 수 있는 수준이면은 수능을 보게 되면 3등급 이상이 나올 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은 거의 1등급이 나올 겁니다.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중학교 아이들이 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건 좀 진도를 좀 길게 끌고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8월부터는 심화 속성이라고 해서 일단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에다 적용시키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다음 챌린지 코스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코스인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좀 문제 적용하는 연습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원도 지금 현재 이제 하고 있는 반이에요. 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예비 중3 아이들. 그래서 요 아이들이 지금 역학하고 있거든요, 언니. 그래서 역학이 2월 말이면 끝날 거고, 그 다음에 물리원 심화속성 역시 배웠던 내용을 적용시키는, 문제 적용시키는 연습할 거고, 그 다음에 챌린지 코스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고요, 언니.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신규 개설입니다. 신규 개설, 내신 끝나자마자 이제 개강할 반이고요. 베이직 코스 처음부터 진행을 해서 8월에 그 심화 속성 들어가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커리는 이렇게 되고 개강 시간표만 제가 이렇게 그 적어놔 봤고요. 어머니 예비 중2 그 다음에 예비 중3 이렇게 시간표 적어놨고 필요하신 그 수업 보시고 만약에 이제 그 하고는 싶은데 정말 너무너무 수업을 듣고 싶은데 맞는 시간대가 없으시면은 문의를 하시면은 가급적이면 이제 뭐 2분이면 아니 3분이면 3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이제 다른 학년 시간대에 개강이 안 되는 반이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언니. 그럼 그 반에다가 맞춰서 넣을 수 있으니까는 뭐 정말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시는 경우라도 한번 문의는 해주세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언니. 죄송합니다. 제가 수업이 있어서 빨리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화학 같은 경우 어드밴스까지 코스를 끝내려면은 중학교 과정이랑 다 보내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중학교 과정에서 어드밴스 과정까지 끝낼 아이들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신성고 정규 1등 하는 아이가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제가 어드밴스 교재를 보여줬더니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를 한 번 더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헉거려요. 저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네가 이 교재까지 끝내면은 전국 500분 안에 된다. 네, 그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고 그 정도까지는 해야지 아이들이 실전에서 여유 있게 가요. 네. 감사합니다. 수학과학 설명을 잘 들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입시 상담을 진행하는 김설종 시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중학생 학부모님이 알아야 할 이제 변화는 대학 입시의 핵심이라고 해서 이제 입시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1, 중2 학생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이제 2024학년도 그리고 25학년도에 대입을 치르게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발표된 게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전형을 설명드릴 때, 큰 전형을 설명드릴 때는 2022학년도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학별로 좀 구체적인 걸 말씀을 드릴 때는 2021학년도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발표가 안 돼 있어요. 대입은 3년 예고제라 중3 말에서 고1 사이에 나라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뽑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게 지금 2022학년도 현재 고1 아이들이죠.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하는 거는 얘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4월 달에 우리 어떻게 뽑겠다라고 가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2021학년도죠. 그리고 3학년이 되면 이제 3월 달에 확정안이 발표가 돼요. 그렇게 3년 동안 발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들을 아시고 펜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작년에 발표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변화라고 해가지고 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작년에 어떻게 바꾸겠다는 게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현재 고1 아이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현재 중3 아이들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막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걸 감안하면서 보셔야 되고 학생부는 이제 뭐 중학교 학생부하고 고등학교 학생부의 큰 틀은 똑같습니다. 큰 틀은 똑같아요. 근데 그 얘네들이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은 보시면은 이제 개선안 뭐 특기사항을 삭제하겠다, 인적사항과 통합하겠다, 제목을 바꾸겠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것들은. 근데 이 수상경력, 이 수상실적인데 이게 이제 가장 파격적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수상실적이라는 게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학교의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상을 탔는지를 보는 자료가 돼요. 근데 종전대로 기재는 돼요. 상 탄 게 다 나와요, 학생부에는. 근데 대학에 반영할 때에는 학기당 1개. 그러면 총 6개 학기에서 6개까지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나라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우리 아이는 고3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죠? 그럼 2학기가 안 끝났잖아요. 그럼 결국은 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재수를 해야 6개를 할 수 있죠? 네. 일단 5개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현역으로 갈 때는. 그런 식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사항 뭐 대입자료로 제공했었는데 이제 미제공이에요. 뭐 테스트셋이라든지 한국사 능력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재가 다 됐었는데 이제 대입자료로 미제공을 합니다. 이 미제공을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요? 정말로 관심 있는 애 아니면 안 봐요. 그렇죠? 응시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다음에 진로희망사항이라고 나 뭐 되고 싶다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엄마가 뭐 조언하는 게 이거 사라졌어요. 엄마 거는 애들 것만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것도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입에 미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데 애가 뭐가 되고 싶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학생부가 좀 개선이 됐고요. 두 번째 학생부가 이게 이제 가장 말이 많은 요새 이걸 없애냐 마냐 하는 자진봉동이라고 하죠. 네,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이런 것들인데 봉사활동은 이제 특기사항을 미기재하겠다. 얘가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걸 적어줬었는데 그냥 어떤 것만 했다라는 것만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 줄이는 거죠 또. 그리고 자율동아리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서 내가 하고 싶은 동아리를 가입을 만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자기소개서도 쓰고 면접도 봐요. 실제로 떨어지는 애들도 많아요. 그럼 내가 전공을 하고 싶은 동아리를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 이 자율동아리라고 해서 마음이 맞는 아이들끼리 인원수를 모아가지고 그걸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기재가 됐었는데 이제 가입 제한은 두지 않지만은 이제 학년당 1개 객관적으로 하든가 40만 동아리 이름하고 뭐 동아리에서 뭘 했다가 또 빠지는 거예요 얘가. 그런 것들도 또 줄여듭니다. 소논문은 이제 기재 금지고요.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다 적어줬었거든요. 이제 교내만.
교내만 좋겠다 했고, 그다음에 진로 활동은 아까 그 얘기, 내가 뭐뭐뭐 되고 싶은데 그거 사라지는 거. 그다음에 분량도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이고, 그러니까 점점 내용들을 다 축소시키거나 삭제시키는 거예요. 비리가 많고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학생 분리를 개선하겠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개선되지 않은 내용, 교과 학습 발달 상의 교과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성적표가 나오면 중간고등학교 밑에 보면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예요. 세과목 특기상이라고 하죠. 국어 어떻게 했다, 언어 어떻게 했다, 요거는 현행 유지를 합니다. 근데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이 활동 수강 내용을 미기재를 하기로 했어요. 이 방과 활동이 뭐냐면은 세팅 맨 끝에 보면은 얘가 방과 활동 뭐를 몇 시간 입수했으면 이걸 넣어주거든요. 그럼 얘가 나름대로 전공을 위해서 이런 것도 찾아듣고 했구나 라는 판단이 되는 건데, 이건 이제 미기재를 합니다. 몇 년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과 활동 막 장려시키면서 방과 활동 교사 막 육성하고 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대입에 기재가 안 되면 애들이 방과 활동을 들을까요? 정말로 관심 있는 거 아니면은 안 하죠. 그런 식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자유학교 이제 중학교고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독서활동 사항은 현행 유지인데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이 책을 읽고 뭘 느꼈다 이런 게 없어요. 작가, 제목, 끝이에요. 그렇게만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능력이 마지막에 이제 전체적인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그 내용인데, 이것도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 그러니까 학생 생활기록부의 변화는 계속 축소시키거나 삭제했다. 이게 현 고1까지. 그다음에 중3에서는 또 좀 더 다른 발표를 이제 12월 중순 이후에 발표한다고 하죠. 그 내용을 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편한 분석. 이건 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개편하겠다. 대입 전형 전체를. 그래서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공정한 첫걸음이라고 해서 이것도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원래 공정했으면은 보다 나을 필요가 없었겠죠. 넘어가면은 첫 번째, 학생들 제도적 기회를 위해서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을 30% 이상으로 확대해 주도록 공고하겠다. 이게 작년부터 2022학년도에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근데 얼마 전에 주요대는 40%까지 늘리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때는 정시가 굉장히 주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30% 이상으로 공고하라고 했는데, 이미 주요 대학은 제가 그때 2021학년도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이미 30% 이상 다 뽑아요. 2021학년도 현재 고2 아이들 대상으로 할 때.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력은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 현재도 대학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좀 더 완화가 된 거는 많이 폐지가 됐어요. 최저학력 기준이 많이 폐지가 됐고 학종에서, 그리고 있어도 좀 완화됐어요. 뭐 2합 4가 뭐 2합 6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 내용은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어요. 현행하고 뭐 현재 진행되는 거에 큰 영향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주요대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수능 개편이죠. 우리 아이들 아직 먼 얘기지만 이 수능 개편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이제 2022학년도부터 수능이 개편되는데, 교육과정은 현재 고2 아이들부터 바뀌었고, 수능은 현재 고1 아이들부터 바뀝니다. 바뀌는 내용을 봤더니 국어를 공통 부분으로 독서 문학을 보고 선택으로 합법과정은 언어와 매체를 하겠대요. 그리고 수학은 문이과 부분 폐지하고 수학 원투 공통으로 보고 학통 미적 기하 중에 태기를 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기 2개가 들어갑니다. 선택 영역이. 비율은 공통이 75, 그다음에 선택이 25 비율로 해서 성적을 매기게 돼요. 자, 그러면 국어를 선택을 할 때 합법과정은 언어와 매체, 딱 제목만 보기에는 뭐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언어와 매체가 뭔가 좀 더 땡기죠. 뭔가 좀 매체가 들어가니까 뭔가 좀 쉬운 것 같고, 그죠? 근데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합법과 장문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국어를 모르는 아이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할 거예요. 이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가 문법이에요.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문법하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작은 현재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난이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거의 다 물릴 겁니다. 그 다음으로 수학으로 문과이과 공태제에서 수학 원투, 이거 고2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학통 미적 기하 중에 태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선택을 했을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면 학통은 거의 다 모이겠죠. 네, 미적하고 기하는 어렵잖아요. 여기에서의 미적분이 현재 미적분 2. 기하는 원래 어렵고. 그러면 학통으로 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사는 변함이 없고, 탐구도 그래요. 탐구도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그쵸? 17개 중에 택 2를 아무거나 해라.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라에서. 택 2를 발표를 이렇게 했으면은, 야, 그러면은 나는 생활관리하고 지구과학이 막 굉장히 땡기겠죠.
그냥 외우면 되는 것들. 그죠? 근데 이렇게 나라에서 던져줬고, 결론은 대학에서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반응을 해줬어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줬냐면은, 자, 서울대, 연대, 고대, 성황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대, 경희대. 굉장히 가고 싶은 대학들이죠. 자, 여기에서 이과는,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학에 특기를 해야 된다. 확통 인정 안 해주겠다. 그죠? 그 다음에 탐구는 과학 특기, 서울대는 서로 다른 원투. 실제로 문이과 구분은 폐지는 없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상대평가 절대평가에서 이 영어하고 한국사만 하다가 제2 외국어 한국도 절대평가를 하게 되고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많이 선택 안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EBS 연계율을 70%에서 50% 축소하겠다. 그리고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 연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EBS 교재 자체가 이제 3학년이 되면은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연계 교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그것만 붙잡고 풀고 있죠. 학교에서도 그것만 풀리고 있고. 근데 그게 문제점이 된다고 해서 줄인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연계 교재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나머지 50%에 따른 추가적인 불안감, 이걸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학원에서 해소해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이 절대평가의 의미예요. 절대평가가 수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절대평가는 뭐 90점 넘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사는 절대평가가 수시와 정시에 반영되는 게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2021학년도 기준으로요. 서울대는 그냥 보면 돼요. 필수 응시. 그리고 연대하고 한양대는 원래 없습니다. 올해서부터 연대 폐지됐어요. 최저학년 기준이 없어요. 모든 전형의 수시에. 한양대는 원래 없었고. 그리고 나머지 고대, 성황대, 성균관대, 중앙대 보면 이과는 대체적으로 4등급 정도. 고대만 인문 3등급. 한국사가 50점 만점인데 4등급을 받으려면 25점 맞으면 돼요. 반타작. 그러면 반타작만 맞으면은 크게 수시에서는 불이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정시에서는 점수를 감점을 시킵니다. 4등급부터 0.4점, 뭐, 차등급에서 점수를 감점을 시켜요. 이걸 딱 보면은 수시하고 정시에서 한국사는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정시에서는 점수를 반영하니까요. 근데 한국사는 수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성황대를 썼어요. 논술 전형을 보고 싶어서 성황대를 썼어요. 그리고 성황대는 수능 끝나고 그 주나 그 다음 주가 논술 시험이거든요. 수능 잘 보고 논술도 잘 봤어요. 합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얘가 한국사를 밀려 쓴 거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점 나올 줄 알았는데 21점 나왔어요. 그럼 5등급 되잖아요. 5등급 되면 어떻게 돼요? 논술을 아무리 잘 봐도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냥 탈락. 그래서 수시에서는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시에서도 물론 중요해요. 점수가 들어가니까. 근데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서울대를 쓰는데 내가 4등급을 받아서 0.4점 감점을 맞아요. 수학을 다 맞으면 되잖아요. 다른 과목 점수가 잘 나오면은 이 0.4점을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원하는데 불이익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미 그냥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로 이제 그 90점까지 1등급, 10점 단위로 꺾이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수시에서는 서울대는 그냥 등급 조건에 포함, 대부분 등급 조건에 포함해도 성균관대만 2등급을 요구해요. 2등급 이내. 나머지는 다 등급 조건에 포함. 연대 한양대는 없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정시는 점수폭이 좀 커요. 0.5. 그 다음에 고대, 연대는 5점. 그죠? 3등급 빠지면 12.5점 빠져요. 등급폭이 큽니다. 그래서 영어는 정시의 비중이 더 커요. 점수폭이 크니까. 그리고 수시에서는 내가 영어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4개 영역을 요구하는 거는 의대밖에 없어요. 3합 아니면 2합이에요. 그래서 영어 빼고 나머지를 충족을 해도 되니까요. 성균관대를 빼고 2등급 정도. 그래서 절대평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수학과학학원입니다. 영어학원이 아닌데도 영어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중학교 때 영어를 되게 잘하던 애들이 고등학교에서 노는 경우들이 많은데 3학년 수능에서 그렇게 영어를 나버리면 진짜 89점 나와요. 많이 봤어요. 그럼 89점 맞으면 1점 차이로 2등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정성 제고라고 해서 과도한 경계 사고 유발과 한국점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줄이겠다라고 한 내용들이죠. 이걸 줄였을 때 실제로 입학사정관은 아이들 서류를 보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면접 보기 전까지는 서류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평가 자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결국은 내신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부학력 특기사항과 순환형 개수가 주기 높은 상이 유리하고, 내신이 잘 나와야 해부학력 특기사항도 선생님들이 잘 써주게 되겠죠.
또 대학 선발 투명성 강화라고 해서 뭐 자기소개서도 3,100자를 줄이겠다. 교사 추천서 폐지하겠다. 평가 기준 선발 결과 공개하겠다. 요거는 지금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대학 들어가셔서 전년도 입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평균치는. 그리고 선행 학습 영향 평가라는 걸 대학에서 매년 발표하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논술 문제랑 면접 기출 내용이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대입정보 격차 해소 지원이라고 해서 이건 전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이름 공통화 시켜라. 그 다음에 대입정보 포털 기능 강화라고 해서 대학 어디 가라는 걸 네이버에 치시면 나와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내 성적 입력하면 어느 정도 대학 가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유에 있어요. 메가스터디나 지나가세요. 그걸 더 많이 씁니다. 진짜. 왜? 데이터가 더 많이 있니까. 그리고 이제 면접고사 기술에서 이거 이제 특정 학교들을 타겟으로 한 건데 이제 재시험 기반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면접을 볼 때 서류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내용에서 사실하기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재시문을 준 다음에 그걸 이제 푸는 걸 대답하는 면접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대 일반전형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구술고사를 보거든요. 연대고대 구술고사도 재시문이 주어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최소화하겠다고 했어요. 폐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데이 블라인드 면접. 이거는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름하고 학교 가리고. 오픈하지 않고 면접 보는 것들. 자, 재시문 구술고사가 유지될 때는 이제 학습부담이 그대로 마지막까지 학습부담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라서. 근데 이제 뭐 면접을 준비하는 거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고3이 됐었을 때 성적이 되면서 하는 거예요. 서울대나 영어대를 쓸 수 있는 성적이 됐었을 때 이건 그때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필고사 개선. 적성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적성의 가장 최고 대학은 이제 가천대죠. 가천대의 적성이 2022학년도 때부터 없어져요.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필 시험을 보니까 이제 없어진 거고. 논술은 많이 줄었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위권 수험생이 적성이 없어지니까 학습 부담이 이제 수능을 더 잘 보거나 내신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논술은 유지되지만 지속돼서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저기까지가 이제 나라에서 발표한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는 이제 이번 달 중순에 발표되는 걸 좀 더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재 대입 전형인데요. 대학 입시 간소화 반영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의 수시가 있고 수능 위주의 정시가 있다. 이게 2014학년도에 나라에서 발표한 겁니다. 전형이 막 3,000 몇 가지 막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렇게 딱 뽑아라 지침을 내려줬고 대학들이 잘 따라줘서 현재까지 왔어요. 학생부 위주 전형은 교과와 종합으로 나뉘는데 교과는 내신으로 뽑는 겁니다. 종합은 내신을 포함해서 비교과, 면접 등을 다 포함해가지고 교과를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정성평가하는 것들. 그래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그 차이점. 이건 점수화시켜요, 교과를. 얘는 점수화시키지 않아요, 교과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논술 위주는 논술 전형이고, 실기 위주는 그 예체능 전형을 포함하면서 수학과 특기자, 그다음에 외국어 특기자가 포함되는 게 실기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이 가장 많고, 정시에서의 실기는 예체능의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그 기본 틀이 있고, 이런 표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되실 텐데, 이게 대교육에서 발표합니다, 매년. 그래서 2021학년도 이제 현재 고2 아이들은 교과 전형으로 42%를 뽑겠대요. 굉장히 많죠? 종합 전형이 24%.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를 가지고 뽑는 전형이 67%가 넘어요. 전체 인원. 그리고 논술 조금, 실기 조금, 뭐 기타 조금 해서 77%가 수시, 2021학년도. 그 다음에 정시는 이 수능이 20% 정도 나머지 해가지고 대략 23%가 정시다. 그래서 수시가 77%고 정시가 23%. 그 중에서도 67%에 해당되는 게 학생부 위주. 그러니까 학생부를 못하고 나서는 대학을 못 간다는 게 되겠죠.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표들을 자주 보시는데 이런 표들을 볼 때 고려해야 되시는 게 데이터의 오류예요. 데이터. 이거는 대략 200개 정도 되는 대학의 전체 내용입니다. 4년제 대학. 근데 우리가 나오고 있는 대학을 보면 쭉 나오죠. 서영고, 서성한 쭉 해서 제가 15개 대학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15개 대학을 보시면은 교과 전형이 없어요. 서울대 안 보고, 연대 안 보고, 성황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대, 동대 다 안 뽑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대학에서 교과의 비중은 7.7%밖에 안 돼요. 전체에서 42%인데 얘네들은 주요대는 교과 전형을 선호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연결력이 없어요. 이 학교의 1.5등급과 이 학교의 2.5등급을 누가 잘하는지를 교과로는 분석할 수 없다. 근데 얘네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대신 종합이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43.7%. 이 주요대에서 24%인데 여기 거의 절반 정도를 종합으로 보고, 종합은 일단은 학교가 좋은 애들을 먼저 뽑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신이 1.2가 있고 1.8이 있는데 얘가 좀 활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얘를 붙이고. 그게 종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에서 점수화 시켰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이게 점수를 받아도 점수가 없잖아요. 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숨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더 선호합니다. 논술 전형은 서울대 연대가 없고, 서울대 고대가 없고 많이 줄었어요. 근데 주요 대학이기 때문에 12% 정도는 뽑아요. 왜냐면 논술은 상위권. 그다음에 실기 전형이 대략 4.8% 정도. 이 실기 전형도 여기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지만 실제 수학, 과학 뽑는 거는 거의 없어요. 외국어만 조금 있고 대부분 다 예체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시 연세대학교 35% 뽑습니다. 21학년도에 35%, 그다음에 다 30%죠. 여기 건대 39%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대가 23%, 고대가 19%, 그거 빼고는 다 30%가 웬만큼 다 넘습니다. 주요대는 이 정도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게 연세대학교 계획과 실제 정시문제 비중입니다. 2015서부터 2019까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2015학년도 29.2% 뽑기로 했는데, 실제는 35.9, 39.2, 39.3, 38점, 37점. 대략 거의 40% 가까이 뽑죠. 원래는 다 30% 미만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수시는 100% 모집이 안 돼요. 뽑아놓으면 도망가고 뽑아놓으면 도망가서 남는 인원들을 정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21학년도에 35%를 뽑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제가 볼 때 거의 45% 가까이가 정시가 되는 거예요. 연대. 그리고 서울대가 2022학년도를 발표했습니다. 나라에서 30%라고 권고했으니까 30% 뽑겠대요. 서울대도 늘렸죠. 근데 웃긴 게 이렇게 표를 들었는데 테이블 내용 들여다보면은 예체능만 늘렸어요. 미대를 정시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일반 전형으로 아무래도 과거 영재고 그다음에 자사고 일반고 최상위권 애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지 않아요. 이걸 정시로 넘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아까 교과 전형 쭉 보시면은 교과 100으로 뽑는 대학들도 있고 뭐 비교과가 플러스가 되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교과 전형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7개월 검사니까 거의 다 만점 주거든요. 면접이 있거나 서류가 들어가는 전형은 교과지만 어느 정도 배수를 뽑아놓은 상태에서 서류까지 보겠다. 조금 더 잘하는 애를 뽑겠다는 100% 교과 전형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보실 때 이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어떤 차이점을 주냐면은 이게 한양대와 중앙대, 한양대 교과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중앙대 교과는 수능 최저가 있고 중앙대 학교장 추천은 수능 최저가 또 없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한양대 경영학부는 학생부 교과 점수 평균 점수가 1.16이에요. 중앙대를 봐도 1.4가 좀 낮아지죠. 그죠? 정치외교 1.3, 정치국제 1.5 살짝 차이가 나요. 실제로 기계과가 1.1이에요. 평균이. 교과 전형에. 사실 1.1이 나오기도 힘들고요. 1.1이 맞았으면은 그 지방국립부대 교과전형 수능 100% 나왔을 겁니다. 수능 최저를 조건을 낮추는. 최저가 없으면 이게 극상이 좋아요. 앞으로. 간호학과도 1.27. 이 정도. 근데 중앙대를 보시면은 1.43, 1.5 이렇게 좀 간호학과 2점까지. 얘네들은 최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최저가 꽤 높았어요. 3합 5였어요. 3개 과목 합고 2, 1이 나와야 돼요. 2, 1이 아마 지금 느끼시기에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고3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간호학과에 제가 상담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중앙대 간호학과 다 합격시켰거든요. 교과서라고 해서 얘가 2.22, 2.23이었어요. 작년, 재작년. 대기번호 9번, 대기번호 11번. 다 1차 추합됐어요.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근데 같은 중앙대인데 학교장 추천으로 보는 거에는 또 최저가 없거든요. 왜냐면 조금씩 늘어나죠. 또 올라가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를 쓸 때는 최저가 있냐 없냐도 잘 보셔야 되고 최저가 없을 때는 정말 극상의 내신이어야 된다. 주요대. 몇 개 뽑지도 않지만. 그 다음에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이 가장 많이 뽑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성안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 보시면은 수능 최저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는 보실 수가 있죠. 많이 없어지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와 서울대, 연대, 고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은 뭔가 좀 더 길죠? 얘네들은 면접을 봐요, 스카이는. 얘네들은 면접이 없습니다. 성균관대 1부과를 제외하고. 얘네들은 왜 면접이 없을까요? 애들을 만나보고 싶지 않을까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가장
그 입시에 있어서의 목적은 연고대를 얼마나 뺏어오느냐예요. 그래서 이걸 소위 납치라고 하죠. 9월달에 원서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서류평가에서 합격자가 최저도 없으니까 그냥 합격자를 발표하면은 그냥 정시를 못 가는 거예요. 나는 9월 성적으로 성대를 가르치기가 좀 어려워서 원서를 접수했는데 수능날 다 맞아버린 거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근처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납치적인 대부분의 납치를 냈었을 때는 행복해요. 대부분이 행복합니다. 근데 간혹 슬픈 경우들도 있어요. 서울대를 보면 면접도 보고 다 절차를 거쳐서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이 학교에 지원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우수하기 때문에. 그 다음 대학들, 이대 병인에서도 쭉 보시면은 얘네들은 서류 내용을 되게 간략하게만 보셔도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이 공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미리 납치를 하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비슷비슷한 애들 테스트에 가둬서 면접으로 뽑으려는 게 있는데 최저는 또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들마다 머리를 쓰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우수한 애들 섭외하는 거거든요.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전형을 이런 식으로 자기들한테 맞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일지 전형. 논술일지 전형은 그래도 최저가 아직은 좀 많이 살아있어요. 많이 살아있고, 논술일지 전형은 논술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되고, 교과 반영은 들어가지만 실질 반영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뭐 1등급한테 100점을 주면 5등급한테 그 99점을 주는 형식이에요. 그다음에 5등급이 넘어서는 점수폭이 좀 커지는. 그래서 내신보다는 논술 위주로 좀 더 많이 뽑는다. 논술을 준비하는 거는 아직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고등학교 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나중에 도입 설명회 오시면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신규인지 전형. 이게 예전에는 수학과학 특기자랑 외국어 특기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다 줄어들었습니다. 서울대 옥동서강대, 홍준관대, 중앙대 얘네들 다 안 뽑습니다. 특기자들은. 안 뽑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과학 특기자 뽑는 게 뭐 소프트웨어 이제 13명, 그다음에 과학 특기자 2대 54명. 그 거의 없어요, 뽑는 게. 근데 실기전형이 이 주요 대학에서 대략 2,100명 정도 뽑았는데 여기서 533명이에요. 나머지 다 예체등이라는 얘기예요. 실기전형은 거의 뽑지 않고 뽑아도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에게 이제 맞는 고등학교다. 우리 아이들이 고2, 네, 중2, 중3 지나면서 고등학교 나중에 3학년 됐을 때 선택하는 데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중학교 절대평가로 전과목 A인 학생은 많다. 예비 중2 어머님들은 아직 시험을 안 봤죠. 애들이 행복하죠. 이제 2학년이 돼서 전문 시험을 봤을 때 전과목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A인 학생이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전과목 A가 아니더라도 부경수 A인 학생은 더 많습니다. 전과목이 A이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 평균을 보셔야 돼요. 아이가 2학년, 3학년 때 이제 어차피 4개 학기밖에 시험이 없거든요. 거기에서 성적 평균이 대략 98점 이상이다. 그럼 이 아이는 굉장히 성실한 아이인 거예요. 시키는 거 잘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제 시험 볼 때 뭐 서술형에서 살짝 미스를 하거나 한국에 실수하는 아이들. 성적 평균이 98점 이상일 때는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도 다 적응합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준비를 할 고등학교가 있으면은 뭐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외고라든지 지원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요 아이들이 문제죠. 전과목은 A인데 성적 평균이 95점 이하. 이런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후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다 올해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 가장 불안합니다, 이 아이들. 이런 거예요. 이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국정 이상 나오는 애들은 그래도 자기 할 일은 다 하는 놈들이거든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 해요. 얘가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놀아야 돼. 그죠? 그런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95점. 그냥 92점 받았으니까 A잖아요. A도 나오니까. 근데 고등학교 아이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실제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다 다르긴 한데, 실제 고등학교 가서 92점 맞잖아요? 몇 등급 나올까요? 잘 나오면 3등급 나와요. 4등급까지 나와요. 진짜. 나이가 아주 어렵게 됐을 때는 뭐 77점 1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90점대 중반 이하면 거의 3등급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나 오래 이었었는데 갑자기 급추락하는 거죠, 3등급. 3등급을 굉장히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3등급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23%까지 해요, 전교에서. 전교 24%. 23%면은 한 4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90등이에요. 이거 반대 40명씩으로 했을 때 한 9등? 10등? 9등, 8등, 9등 반에서 학교 다니실 때 8등 해보셨나요, 반에서? 잘하는 애들인데 이제 입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2등급 이하로는 사람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되게 우울해지는 거죠.
갈 수 있는 대학이 실제로 입학해서 3등급 하면은 아까 보신 15개 대학 있죠? 진입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대치가 가장 불안한 유형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과목 A가 아닌 경우인데 특정 과목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난 수학을 잘해. 난 과학을 잘해. 뭐 영어를 잘해.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많이 아이들을 봐오면서 15년 동안 상담을 했었을 때 이런 아이는 내신이 어려운 학교를 지원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정 과목이 만약에 영어다? 그럼 그냥 국제고나 외고를 적극적으로 가는 게 나아요. 진짜. 그래서 내신이 어려운 학교에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그 과목을 정말 잘하면 그리고 잘하는 과목만 또 하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수학만 잘해요. 그럼 국어,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수학만 공부해요. 얘는. 그렇죠.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질문을 받아주고 있어요. 멘토 멘티 같은 거 하면서 그게 학생부에도 실려요. 그럼 얘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성적도 잘 나오면은 얘가 다른 과목까지 여파가 가요. 그래서 업이 될 확률이 커요. 그 특정 과목 하나. 그래서 내신이 강한 학교, 어려운 학교에 가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게 낫고, 특정 과목에 강점이 없는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신이 쉬운 학교를 지망을 해서 겨울방학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학습 전략인데요. 자,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은 대학교 전형 확정한 관건이라고 했죠. 주요 대학에서는 이미 통합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선택 전공에 따라 전략적으로 아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무슨 전략이냐?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게 아직은 먼 얘기지만 이제 수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께서 수능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대표는 되겠지만 이 수능이라는 게 이 기준이거든요. 왜 기준이냐? 내가 수시를 3학년 9월달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원서 접수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원서 접수를 할까요? 내신으로 원서 접수 기준으로 삼을까요? 아니면 활동으로 삼을까요?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상식적으로 가장 간단한 답을 찾으면 돼요.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를 갈 수 있는가.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이 정도 대학의 수준이면은 수시 6개를 이렇게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조건이 충족되면. 근데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6개가 있잖아요.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이라는 건데 그 기준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모의고사라는 걸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고 모의고사. 경기도는 6월과 11월. 그럼 얘가 1년, 1학년 2학년인데 6월, 11월, 6월, 11월 딱 4번 봐요. 2년 동안. 학교에서 사설 모의고사 보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사설 모의고사 많이 안 봐요. 4번의 시험을 보고서 그 성적표가 교육청 성적표가 나오는데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는 A4지 한 장으로 아주 빽빽하게 나옵니다. 뭐가 틀렸는지 몇 번간 틀렸는지 다 나오고 얘가 수학 전국 100분이 위치 나오고 그 다음에 전교에서 몇 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학과 조합 100분이 몇 위치 나오고 내 위치를 알아요. 그 성적표를 보면 나는 상위 97%, 96% 이렇게 해서 내 위치를 압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은 3월달, 4월달까지도 교육 조건을 봐요. 그러니까 내 위치를 알면서 가는 거죠. 근데 내 위치가 깨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고3 6월달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N수생들이라고 하죠. 재수생. 얘네들이 6월달부터 투입이 됩니다.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대략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 작년에 67,000명, 올해 68,000명. 이 정도의 인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럼 내 위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67,000명의 재생들이 투입이 되겠죠? 얘네들이 다 내 밑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백분위가 확 올라가겠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위아래로 섞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 위치가 흔들리게 돼요. 나 시험 잘 볼 것 같아. 근데 제자리거든. 근데 이건 좀 망해서 쑥 떨어지고 100분위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 재수생이라는 아이들도 실제로 67,000명의 재수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공부한 기간이 짧아요. 재수생들의 공부한 기간이 짧냐? 11월에 수능을 보죠? 그리고서 나는 재수 그때서부터 수능 공부를 하나요? 수시를 넣어놨잖아요. 기다리죠? 안 됐어요. 네? 정시를 넣었어요. 또 안 됐어요. 추가 버전도 넣었어요. 또 안 됐어요. 그러면 2월 중순, 2월 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재생들이 공부하는 건 3월, 4월, 5월, 3달 공부하는 거예요. 3달 공부해서 6월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재학생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진짜 공부 열심히 해요.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애들은 안 하던 애들 대학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날렵게 만들어가지고 6월달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학력 수준은 비슷합니다. 실제로. 탐구가 얘네가 조금 유리하고 국영수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뚜껑을 열면 얘네가 더 높아요. 왜? 얘네는 학교를 하는 거예요. 중간고사가 없어요. 중간고사 없어요. 보다 절실하겠죠? 그죠? 이거 재학생들 할 일이 많습니다.
수행도 해야 되죠.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죠. 되게 바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얘네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가원 시험을 실전에서 보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부모님들, 야, 이거 재수생 들어오는데 잘 봐, 하고 응원을 해주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 선생님 다 합니다. 그게 압박이 돼서 시험 볼 때 애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6월 시험에 그 생각보다 본 실력을 못 발휘해요. 멘탈이에요. 이거는 멘탈이 강하면 성적이 안 떨어집니다, 진짜로. 대부분이 멘탈이 유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평가원은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약간 달라요. 이 평가원은 항상 이상한 짓을 해요. 아, 요번에 또 새로운 용어를 한번 만들어봐야지. 그래가지고 6월달과 9월달에 시험을 해봅니다. 얘네들은 그걸 경험했고, 얘네들은 처음 보는 문제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당시에 6월이에요. 9월이 되면 또 늘어나요. 7만 6천 명, 7만 8천 명, 한 10,000명 정도의 인원이 또 늘어납니다. 얘네들은 또 왜 늘어났을까요? 단수생이죠. 단수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닌데, 단수생들 중에는 극상위권이 있어요. 좀 재수없는 애들이죠. 연고대를 다니고 있어요. 나는 꼭 서울대를 가야겠다는 거죠. 서울대 연고대를 다니면서, 아, 나는 의대를 가야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나는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고 하는 애들이 들어오고. 제가 상담해줬던 애들 중에 연대 신소재가 하나 있어요. 얘가 재수를 해가지고 의대를 가겠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의대단에 들어갔대요. 반수반. 들어갔더니 자기가 학벌이 제일 안 좋대요. 실제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게 되면 극상위권을 차지하거든요. 무조건 밀려요.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100분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시험을 보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계산 실수했어. 아, 까먹었어. 그렇죠? 그 계산 실수가 까먹었다는 그 한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게 9월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월 시험을 보면은 그 주 말이나 그 다음 주가 원서접수 시작이에요. 성적표로 나오기 전에 수시 원서접수 하는 거예요. 가치적 결과 보고. 그죠? 그리고 원서접수하고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더니 재생 13만 명이 됐어요. 여기서도 아마 15만 명 접수했으니까 조금 빠지면 여기도 한 13만 명 될 거예요. 또 한 5, 6만 명이 늘어납니다. 매번 시험이 다른 시험이에요. 내가 경쟁하는 상대가. 그래서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재수생들도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재학생들도 정규 분포를 할 겁니다. 이걸 합치면은 크게 오차는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쫓아가지는 않아야 되는데 재학생들이 망하는 이유가 이 재학생들의 정규 분포가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 3월 달에는 대략 45만 6천 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작년에. 실제 뚜껑을 열었더니 39만 9천 명. 애들이 5만 6천 명이 사라졌네요. 고3인데. 올해도 30만 8천 명이고 여기 딱 보니까 제가 한 5만 명 정도도 사라질 것 같아요. 올해는 한 34만 명 정도 볼 것 같아요. 고3인데 5만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은 시험을 안 봐요. 수능을. 얘네들은 왜 고3인데 시험을 안 봤을까요? 고3인데. 실제로 이제 수시에 합격하는 애들 아주 일부 있습니다. 수시라는 게 6개를 쓰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격자가 수능 이전에 발표해야 시험을 안 보겠죠. 근데 이제 딱 맞는 아이들이 시험을 안 보기도 해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취업을 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을 급소두고, 대다수의 아이는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자, 3월, 6월, 9월, 어디서 시험을 보죠? 학교에 가야 돼요. 출석 체크를 하잖아요. 학교에 가요. 시험 볼 때 엎드려 잡니다. 오해마카를 대충 이렇게 써가지고 내줘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근처에도 꽤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꽤 있겠죠. 근데 수능 날은 어때요? 수능을 응시하는 날은 학교를 안 가요. 출석 체크가 없어요. 고사장을 가죠. 뭐 수험표만 있으면 할인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냥 놀러 갑니다. 시험을 봐봐야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런 식의 누수생들, 재수생들도 마찬가지예요. 15,000명 정도 빠져요.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생기는 거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9월 모의고사를 생각을 해볼게요. 100명이 시험 봤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11등을 했습니다. 그럼 몇 등급이죠? 11%까지가 2등급이죠. 그래서 딱 2등급을 맡았어요. 그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한 명을 제끼고 제가 10등을 했습니다. 그럼 잘했죠? 잘한거잖아요. 한 명 제꼈으니까. 그럼 몇 등급이 나와야 되죠? 2등급이 나와야 되죠. 100명이 아니네요. 100분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미안해서 재수생으로 내 위치를 몰라요. 대체적으로 걸쳐있을 경우에는 3등급이 나올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 전형이라든지 어떤 수능 조건이 있는 전형들에서
실질 경쟁률이 논술 전형에서 그냥 경쟁률은 40대 1막 이러거든요. 실질 경쟁률은 11대 1. 절반 이상은 조건을 못 맞춥니다. 승부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우울한 얘기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한 번 더 우울하게. 자, 수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형, 나형이 아니라 뭐 미적이나 기하 선택이겠죠. 보통 이렇게 되겠죠. 가형 아이들이 이제 이과 아이들인데 보시면은 3월 달에 19만 2천 명이었고 6월 달에 6만 7천 명이 투입이 됐는데 아주 많이 늘지는 않죠. 6천 명 정도, 5천 명, 6천 명 정도 늘었죠. 그러면 6만 7천 명 중에 이과는 5천 명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탐구 보면은 탐구 늘어난 수치가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실제로 투입이 됐었어요. 맞죠? 4만 명 늘었잖아요. 나형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조금씩. 9월 달이 됐더니 10,000명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3만 명 가까이 줄었죠? 올해도 25,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매년 6월에서 보는 인수가 줍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까요? 어려워요, 가요. 근데 어려우니까 6월 달에 시험을 보고 배치표를 보겠죠. 배치표를 봤더니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가형, 나형, 교차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나형을 보고서 문과를 쓰는 게 아니라 기계공을 쓸 수 있어요. 화생공도 쓸 수 있어요. 나형을 보고. 가천대 이하. 그럼 대체적으로 내가 좀 더 유리한 대학들, 취업이 좀 더 잘 되는 대학들로 옮겨 타는 게 6월에서 9월씩입니다. 매년 똑같아요, 이거는.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 자료를 보시면 그랬습니다. 매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수능달 이 5만 명 정도 인원이 더 투입이 됐는데 실제로 확 줄어서 16만 8천 명. 올해는 아마 15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이과예요. 이게 11월 모의고사, 작년 11월 고2 아이들이겠죠. 고2 작년에 11월 모의고사에서 가형 선택이 43%였고 나형 선택이 56%였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형 꽤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이 고3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한 15만 명 정도가 남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수학 가형이 작년 11월 2학년 때 1등급과 한 10,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10,000명 정도. 뭐 올해 15만 명이 시험을 보면은 그냥 냉정하게 4% 따지면 6,000명이에요. 근데 4%를 안 듣기도 하니까 대략 7,000명 정도의 이 수학 1등급이 나올 수 있겠죠, 가형에서. 그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 11월에 수학 1등급을 맞았던 가형 선택한 아이들 중에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을 만든 아이들은 몇 명일까요? 여기는 10,000명, 여기는 7,000명. 그럼 3,000명은 그냥 못 받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얘네들이 없었잖아요, 이때는. 이 재생들이. 재생들이 1,000명이 있으면 4,000명, 2,000명이 있으면 5,000명. 실제 고2 11월 모의고사에서 수학 1등급, 가형 1등급을 맞은 아이들이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은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왜냐면, 자, 여기 재수생들이 15만 명이죠? 그냥 절반 딱 나눠가지고 한 8만 명 정도가 이를 투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게 8만 명 정도가 빠지면은 한 10만 명이 안 되죠. 여기에서 10만 명이 안 되죠. 얘네들 중에 절반은 사라진 거예요. 맨 밑에 있었던 아이들. 그게 수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간혹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안 나오면 난 지금부터 수능 공부할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능이라는 것도 그래요. 갑자기 수능을 잘 보지 않아요.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밟아 나가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신을 치열하게 싸워서 했던 아이들이 수능 성적도 잘 나와요, 실제로. 대표적으로 이 동네에서 내신이 어려운 학교가 신성고라는 데가 있죠. 신성고등학교 애들도 전 상담 많이 하는데 실제 수학 3등급 정도 학교 내신 3등급, 4등급 나온 애들이 모의고사에 1등급 나옵니다. 거의 1등급 나와요, 3등급이. 수학. 그러니까 내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걔네들. 그걸 겪어내고 그러니까 입시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서울대를 매년 10명 넘게 보내는 거지.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기 전에 일단 내신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건 이제 참고 자료로 2019학년도 이제 연세대학교 발표한 자기네들 전형별 내신 평균점입니다. 이것도 각 학교마다 설명회를 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4월에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 이제 모의고사 끝나고 또 하고, 이제 9월 원서접사에도 하고 하는데, 저는 대부분 4월달에 한번 가서 설명회 듣거든요. 연세대학교 설명회가 되게 좋아요.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선물도 막 주고.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열의 논술 전형의 평균 내신은 3.29다.
3.29. 여기서 7등급이라도 합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이 3점 정도 되는 거고. 7등급이라는 정말 노트를 정말 많이 했겠죠. 학교가 좋은 애의 확률이 더 크고요. 특기자 전형 입문에 보시면 2.2 정도. 2.2 정도. 특기자는 이제 외국, 국제고, 자사고, 문과 애들이 좀 많이 있겠죠. 활동부 수양하고 면접형이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활동부 수양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평균 내신이 1.8이에요, 문과. 1.8. 여기도 마찬가지로 6점 몇 등급에 합격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평균 등급은 일반고 아이들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8 이내여야 학생부 종합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면접형은 교과 성적을 약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높아지죠. 1.52 정도 평균치가. 그리고 정시도 3.3. 여기 이제 어떤 스노우를 하니까. 자연계열을 보면은 자연계열 노트는 비슷해요. 2.97 정도 노트는. 특기자가 3등급대로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과거 연수 보니까요. 대부분 특기자 뽑는 게. 활동 노트 보면 문과보다 더 치열합니다. 1.34, 1.34. 이 정도가 합격 평균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3.14. 마지막으로 이제 의대. 의대는 이제 면접형에 보면 1.29, 1.13, 1등급대 초반이죠. 정시는 2.13. 나머지는 유사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내신 흐름들, 그리고 각 학교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내신 평균들을 보여줘요. 대학교마다. 근데 웃긴 게, 얘는 1.29인데, 한양대는 평균 점수가 1.1이고 막 이래요. 그 표를 보면은. 혼란을 두지 마시고, 최저가 2냐, 5냐. 그 학교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학교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내신이 1.68이에요. 경영학과를 써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학교가 명지대였어요. 이 동네에서 1.68이면 명지대를 안 쓰겠죠. 그죠? 이 동네에서 1.68, 내신 1.68인데 명지대가 나쁜 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명지대를 안 쓸 텐데 걔는 왜 거기 썼을까요? 정시에 못 가는 거예요. 내신은 전국적으로 훨씬 좋은 애들도 많습니다. 집안 아이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교과를 바라보고 달리기에는 너무 문이 좁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대를 유지하면서 그 활동을 합치해줘야 그 종합이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이 이제 정말로 내년에 이제 11월에 발표되는 거에서 자진목표를 다 빼겠다. 그럼 내신만 보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정시가 늘어나면은 이쪽 지역에서는 거의 정시 위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학교 내신이 굉장히 어렵게 바뀔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대경고도 어렵게 출제가 됐었고요. 구훈고가 1학기 때, 수학 77점 받은 애가 걔가 1등급 받았어요. 수학 망했다고 애가 왔는데 1등급이었어요. 진짜 어렵게 출제되는 성향으로 갈 수 있어요. 정시가 늘어나면 학교들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애들이 공부를 하니까.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밖에 선생님 계시니까요.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다 오랫동안 하셨는데 질문 있으시면? 아니요. 네, 하늘을 지나는 거. 네. 네. T만 해야 되면 한 번에 이제 월수금이면 얘 월, 화수 이렇게 지나. 네. 네. 지금 이걸 그냥 커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재입할 때, 이 시간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규반 기술이잖아요, 어머니. 신규반 기술인데, 2학년하고 3학년은 여기도 같이 있는 거예요. 신규반가. 네. 이게 이제 아이들마다, 네, 이게 아이들마다 이제 레벨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공학과 같은 이제 물리를 진행하는 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3-1을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중등 수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를 진행하는 순서로.
네.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이제 선생님이랑 저는 얘기를 해봐서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통합학을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럼 하다가 얘를 시험을 받으니까는 얘를 멈추고 중등과학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중등과학을 어느 정도 좀 한 번이라든지 하는 아이들은 이제 유리하겠죠. 이제 중학교 3학년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중등과학 마무리 직후도 다 진행하게 되고 이게 또 통합과학을 하다 보면 이제 중등과학이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등과학이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을 다 하시겠지만 이제 내신 대비 때만 이제 잠깐 해서 하는 아이들 통합과학을 진행하다가 시험 때 멈추고